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합계개법학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박어령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16년도 PSAT 상황 판단 기출해설 특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고요. 지금 현재 나눠드린 프린트 자료는 40문항 전체에 대한 해설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프라임 법학원으로 옮기신 하중 선생님께서도 상황 판단 해설 강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체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는 이번이 오늘 하는 이 강의에서가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자기 자랑이라고 그냥 가볍게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여기 자료 후반부에는 제가 이제 고시위크 등에 올렸었던 총평이 나와 있는데, 이 총평 부분은 사실 저와 함께 오늘 쭉 이 해설 부분을 들으시게 되면 아마 총평 따로 안 보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상황 판단 시험은 사실 수적 감각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활용하셔야지 제대로 해결이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적 감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도에 이 피셋 상황 판단을 준비를 시작을 좀 일찍 하셨다면 그동안 많이 보셨을 법한 문제들이 퀴즈 유형 중에서 자리 배열형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와 같은 자리 배열형 문제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수적 감각, 게임 같은 상황이 등장했을 때 서로 점수를 몇 점씩 땄는가, 그와 같은 수적 배치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퀴즈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텍스트 유형 문제에서도 수적 계산, 비율 관계 등을 다뤄야 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수와의 싸움이 이번 2016년도 피셋 상황 판단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들을 각각의 문항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그런 이야기는 다루지 않고 바로 1번 문항부터 쭉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 오늘은 총 3시간 동안 이 40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20번까지 사책형 기준입니다. 20번까지 먼저 이제 앞부분에서 다루고, 중간에 한 15분 정도만 이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바로 또 나머지 40분까지 쭉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쭉 살펴보겠고요.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이제 이렇게 칠판에 이제 PPT 화면을 구현을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화면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여기 있는 프린트 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 이제 수업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이제 좀 정보를 취합을 해볼게요. 올해 처음 시험을 이제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올해 처음 피셋을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 네. 나머지 분들은 작년에 좀 이르건 빠르건 이제 수업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근데 오늘 수업은 아무래도 이게 제가 기본적인 이론 파트 해설을 같이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문항별로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각 텍스트 유형, 법규 유형, 그 다음에 이제 도표 계산 유형, 퀴즈 유형,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접근해 나가야 되는가와 관련된 짤막한 기본적인 방법론 관련돼서는 제 홈페이지상에, 합계개법학원 홈페이지상에 제 교수홈에 짤막하게 연재들을 해놨기 때문에 차후에 그 부분을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PT로 모든 문항을 다 다룬 것은 아니고 가볍게 살펴볼 수 있는 1번이나 아니면 21번 정도는 제가 화면 없이 그냥 여기 프린트 자료를 통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간단하게 정답이 되는 것 하나와 그 다음 오답이 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하나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은 텍스트 유형이었고요. 텍스트 유형 문제를 보실 때는 제가 이제 작년에 계속 강조드렸었던 것은, 이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텍스트 유형 문제나 아니면 법규형 문제는 정보들이 전체적인 종합적 판단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형태 문제들은 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냐면 1문단이나 2문단 정도에서 한번 끊으시고 선택지 판단하시고, 법규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중간 부분까지 그 조항 부분이 끊어질 때, 분절될 때 그때 한번 보기나 선택지를 봐보시면 의외로 이 전반 부분에서 정답이 바로 찾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텍스트나 법규 유형에서는 시간을 좀 단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후에 퀴즈 문제 등에서 시간을
더 투자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 조선시대에 신문고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와 관련된 정보들, 그 다음에 이 신문고를 치는 이유와 관련되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과는 좀 어긋나는 그와 같은 것들도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와 관련된 정보들이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문단, 2문단을 한번 살펴보신 이후에 아래쪽 선택지를 빠르게 서칭을 하시다 보면 첫 번째 1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은 2문단만 보고도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문단 후반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비 소유와 관련된 소송도 신문고를 두드리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었고 1번을 보면 노비 소유와 관련된 사적 분쟁 문제도 신문고를 통해 호소할 수 있었다. 바로 판단이 되시죠? 그러면 이와 같이 100%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100% 판단이 되는 거면 그러면 정답 체크하시고 굳이 아래쪽 안 보셔도 되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도의 수준이 되시려면 이제 독해 감각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셔야 되겠지만 내년 시험 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다들 갖추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단 보고 바로 정답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정답이 되는 것, 오답이 되는 것들 중에서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맨 아래쪽에 있었던 4문단의 그러나 이후 부분을 확인하셨어야 됐죠. 4문단만 보겠습니다. 4문단을 보면 이와 같은 신문고를 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그러나 특수 케이스, 법률로 치면 일종의 단서 조항,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특수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신문고를 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언제였는가? 역모를 꾀하여 장차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거나 종친동을 모해하는 등의 특수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곧바로 신문고를 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같이 묶어서 살펴보죠. 한성부에 살고 있는 갑은 신문고를 치기 전까지 최소 3번의 단계를 거쳐야 됐다. 여기는 어떤 상황인가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겁니까? 이와 같은 대역죄인, 역모를 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 고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신문고를 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종묘사직의 안위에 대한 문제 고발은 바로 신문고 치는 거 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1번 문제는 사실 1분 내외면 다 해결이 가능하셨을 겁니다. 항상 법규 문제, 그 다음 텍스트형 문제는 1문단, 2문단 끊고 3문단, 4문단 끊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정보들을 처리해 나가시면 되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문항들도 있습니다. 지금 2번 문제는 아니고 차후에 보게 될 문제 중에서 어떤 스타일인가 계산을 요구하는 그런 텍스트 유형 문제나 법규 유형은 전반적인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와 같은 것들은 이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셔도 되고 텍스트를 보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2번 문제는 어떤 형태인가? 1문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비교구도가 등장을 했을 때는 각각의 핵심적인 개념이 지방교부수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텍스트를 쭉 읽어 나가실 때는 이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그 개념들 각각을 하나는 네모,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 하나는 뭐 역세모 이와 같은 형태로 읽으시면서 바로바로 눈에 딱 들어오게끔 체크를 해주시고요. 아래쪽에는 이와 같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쭉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에 밑줄을 그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문단 정도까지 쭉 보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보기나 선택지를 한 번씩 훑어보시면 그러면 이 문제도 비교적 앞부분에서 정답이 바로 도출이 될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간의 차이에 있어서 두 번째 문단에서 핵심적인 차이점,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정책상 필요한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차이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와 같은 양자 간의 차이점 부분에서 실제 선택지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과 관련되어서도 이제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 1문단, 2문단과 관련돼서는 선택지는 좀 후반부에 있습니다. 5번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원된다고 분명히 말했었죠. 따라서 5번이 잘못됐다는 것은 가볍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끊어서 선택지 중에서 일부를 판단을 하시고 나면 이제 아래쪽에 국고보조금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나열적으로 많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각을 하나씩 선택지와 대응하는 형태로 그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정답이 되는 것만 살펴볼게요. 2번이었는데요.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에 비해 예산 운용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여기 특징들 쭉 나열되어 있었던 것 중에서 세 번째 특징으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급 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감독을 받게 되어 예산 운영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판단 자체는 어렵지 않게 금방 내리실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1분에서 1분 30초 내외로 각 문항들을 다 끊어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